안녕하세요. AWS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유재성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AWS의 컨테이너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커는 이미 알고 계시다고 가정하고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 왜 필요한지, 쿠버네티스와 아마존 EKS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ECS, 파게이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커의 등장으로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을 안정적이고 빠르게 배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향상된 배포 속도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가속화시켰는데요. 마이크로 서비스는 큰 서비스를 작은 서비스들의 조합으로 운영하는 패턴입니다. 이제 수십 대의 장비에서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수행됩니다. 이것을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중간에 이 작업을 대신할 어떤 시스템이 필요해졌고요. 그렇게 오케스트레이션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CPU는 10, 메모리는 256, 이처럼 필요한 리소스와 컨테이너 작업을 정의만 하고 이를 오케스트레이터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오케스트레이터가 호스트의 상태와 리소스의 양을 파악하고 있다가 적당한 위치에 배치시킵니다. 이러한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쿠버네티스의 주요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드입니다. 파드는 쿠버네티스의 최소 실행 단위입니다. 파드는 하나 이상의 컨테이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드에 속해 있는 컨테이너들은 몇 가지 리소스를 공유합니다. 대표적으로 볼륨, 그리고 네트워크 주소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랩탑에서 여러 프로세스가 랩탑의 리소스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도커가 하나의 컨테이너를 실행 단위로 삼는 것과 다르게 쿠버네티스는 파드라는 단위를 사용함으로써 이후 새로운 운영 패턴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은 디플로이먼트입니다. 디플로이먼트는 파드의 수행 개수를 지정하고 이 개수만큼 수행되는 것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파드가 업데이트 됐을 때 중단 없이 이 업데이트를 반영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녹색 파드를 아파치 PHP 서비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3개의 파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마이그레이션에서 자바로 변경했습니다. 서비스의 처리량이 증가해서 이제 파드의 개수가 3개가 아니라 1개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제 이 변경을 디플로이먼트에 반영하면 쿠버네티스는 새로운 파드를 띄우고 상태를 모니터링 하다가 충분히 안정화됐다고 판단이 되면 기존의 아파치 파드를 내립니다. 이렇게 무중단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파치 파드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 파드가 바로 유저들의 트래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서비스는 이 파드들을 묶어서 트래픽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L4 스위치를 경험하시거나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내지는 AWS의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 ELB를 사용하시거나 들어보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쿠버네티스의 서비스는 이러한 L4 스위치나 로드 밸런서를 뜻하는 개념입니다. 이제 간단한 운영 환경 시나리오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트가 3개인 쿠버네티스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여기에 어떤 파드를 3개를 띄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디플로이먼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큐브 컨트롤 명령어를 통해서 이 디플로이먼트를 쿠버네티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쿠버네티스는 호스트의 상태를 파악하고 파드를 적절히 배치시킵니다. 트래픽이 늘어나서 파드의 개수가 늘어나야 한다면 이 디플로이먼트를 수정하고 이를 쿠버네티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쿠버네티스가 호스트를 살펴보고 다시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파드를 추가적으로 실행해 줍니다. 비정상 종료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컨테이너도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호스트도 컴퓨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을 수 있습니다. 호스트가 죽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해당 호스트에서 돌고 있던 2개의 파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쿠버네티스가 이것을 감지하고 남은 호스트 2개에 아까 사라진 2개의 파드를 추가적으로 실행시켜서 목표했던 5개의 파드가 수행되도록 만듭니다.
이 쿠버네티스를 관리형 서비스로 만든 것이 아마존 EKS입니다. EKS는 쿠버네티스의 컨트롤 플레인을 관리형으로 만들어서 운영해야 하는 포인트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도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AWS 서비스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에는 마스터노드와 etcd라는 저장소가 필요로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합니다. 마스터노드는 사용자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리고 이 명령을 다시 호스트에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호스트가 몇 대고 몇 개의 파드가 수행 중이고 남은 리소스가 얼마인지 알아야 새로운 파드를 스케줄링할 수 있기 때문에 쿠버네티스는 이러한 정보를 저장할 저장소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서비스, 마스터노드와 etcd 이 두 서비스가 장애가 나면 전체 클러스터가 망가질 수 있으므로 가용성을 위해서 각각 최소 3번씩 총 6개의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KS에서 컨트롤 플레인은 3개의 가용 영역에 걸쳐 분산되어 수행됩니다. 그리고 AWS가 직접 관리하는 VPC 상에서 AWS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실수나 보안상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용자가 해야 하는 관리 영역을 감소시켜줍니다. 사용자가 콘솔에 로그인해서 보게 되면 EKS의 컨트롤 플레인, 이 마스터 노드들은 사용자의 콘솔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IAM과의 연동입니다. AWS는 IAM으로 사용자 관리와 인증을 처리하는데 이 EKS도 IAM을 활용합니다. 먼저 큐브 컨트롤은 토큰을 만들어서 마스터노드에게 전달합니다. 마스터노드는 IAM에게 이 토큰이 유효한지를 문의하고요. 인증된 사용자는 쿠버네티스의 RBAC에 의해서 권한이 있는지 체크하게 됩니다. 인증과 권한 검증이 끝난 사용자는 큐브 컨트롤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그 인기에 발맞춰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버전을 매번 맞춰서 마이그레이션 하는 건 생각처럼 쉽지 않은데요. EKS는 업데이트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컨트롤 플레인은 AWS가 관리하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있을 때 클릭 한 번으로 끝이 납니다. 데이터 플레인의 경우 데이터 플레인은 사용자가 직접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첫째, 새 버전의 워커노드를 준비합니다. 둘째, 9버전의 워커노드에 새로운 파드가 수행되지 않게 막습니다. 이러면 이제부터 수행되는 파드는 전부 새 버전의 워커노드에서 뜨게 됩니다. 셋째, 9버전의 워커노드에서 수행 중인 파드를 새 워커노드로 옮깁니다. 넷째, 모든 파드가 이동이 완료되면 9버전의 워커노드를 클러스터에서 제거합니다. 이렇게 몇 단계의 명령어 수행으로 데이터 플레인도 쉽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EKS는 EKS에 최적화된 AMI를 제공합니다. 이 AMI에는 최적화된 최신의 도커, 쿠버네티스 등 툴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미 테스트되어 있습니다. 머신러닝이나 과학 시뮬레이션을 사용한다고 하면 GPU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EKS는 GPU를 지원하는 AMI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AMI를 바탕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AMI를 직접 커스텀하게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AWS는 EKS 및 ECS 등 컨테이너 관련 서비스의 로드맵을 퍼블릭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현재 어떤 기능들이 추가될 예정인지, 업데이트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마존 EC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존 ECS는 아마존이 직접 만든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요 개념을 살펴보고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는 아마존 EKS와 동일합니다. ECS도 EC2로 이루어진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ECS는 최소 수행 단위로 작업, 태스크를 갖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 최소 단위가 파드라고 했죠. 이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ECS는 태스크, 작업을 갖습니다.
이 작업도 파드처럼 한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입니다. 쿠버네티스에도 서비스가 있었죠. ECS의 서비스는 이름은 같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쿠버네티스의 비유를 하자면 디플로이먼트에 가깝습니다. 디플로이먼트가 뭐였죠? 파드의 개수를 유지하고 업데이트를 시켜줬죠. ECS의 서비스도 이와 같습니다. 작업의 개수를 유지하고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쿠버네티스에서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ECS는 명시적으로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를 사용합니다. 로드 밸런서를 통해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노출시키고 뒤에서는 작업들, 태스크들에게 트래픽을 분산시켜서 실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게 됩니다. 아마존 ECS는 AWS 네이티브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와 연동이 더욱더 잘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와치 로그스의 경우에 AWS의 서비스 중에서 로그를 집중화시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이후에 S3에 백업을 하던가 엘라스틱 서치에 보내서 바로 분석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 ECS의 작업에는 이미 클라우드와치 로그스의 드라이버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어서 별다른 설치 없이 바로 클라우드와치 로그스로 로그를 보낼 수 있습니다. IAM의 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나모DB를 사용해야 하는 ECS 작업이 있다면 인증 정보를 파일로 만들어 넣거나 할 필요 없이 IAM에서 역할, 롤을 만들어서 이 롤이 다이나모DB의 액세스 접근 권한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롤을 ECS의 태스크에 연결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작업은 다이나모DB에는 접근 가능하지만 그 외에 다른 서비스들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효과적인 권한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클라우드와치에는 ECS용 지표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클러스터별로 내지는 서비스별로 평균 CPU 사용률과 같은 지표를 볼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가 EC2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EC2 지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두 단계 오토 스케일링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EC2 오토 스케일링입니다. 컨테이너를 아무리 늘린다 한들 클러스터의 EC2 리소스 이상을 사용할 수는 없겠죠. 이럴 때는 EC2를 추가해서 클러스터 자체의 용량을 높여야 합니다. ECS 클러스터는 EC2 오토 스케일링 그룹으로 자동 생성됩니다. 이 그룹에 정책을 추가해서 오토 스케일링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러스터의 EC2의 평균 CPU 사용률이 60%를 넘었을 때 클라우드와치가 이를 감지하고요. 이 클라우드와치가 오토 스케일링 이벤트를 보냅니다. 그러면 새로운 EC2가 추가되고요. 클러스터의 전체 용량이 늘어나서 더 많은 트래픽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서비스 오토 스케일링입니다. EC2 오토 스케일링과 비슷하게 서비스 단위에서도 평균 CPU 사용률을 모니터링하다가 서비스의 작업 개수를 자동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화면의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시죠. 하단의 그래프를 보면 트래픽이 안정적이다가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 위쪽의 그래프를 같이 살펴보면요. 트래픽이 낮을 때 녹색의 desired count가 7개 정도였고요. 이때 CPU 사용률이 50% 미만으로 안정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트래픽이 뛰면서 갑자기 CPU 사용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때 서비스의 오토 스케일링이 발동되고요. 작업의 개수가 13개로 증가합니다. 늘어난 작업이 트래픽을 분산해서 처리하므로 다시 CPU 사용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안정화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서비스는 AWS Fargate입니다. Fargate는 완전 관리형 컴퓨팅 서비스로서 사용자가 관리해야 할 EC2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ECS의 강력한 기능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CPU와 메모리의 사용량에 따라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시면 되는 서버리스 컨테이너 서비스입니다. 앞서 봤던 ECS 아키텍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C2로 이루어진 클러스터고요. 각각 EC2에는 여러 개의 태스크, 여러 개의 작업들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EC2 안에는 EC2 에이전트, ECS 에이전트, 그리고 도커 같은 것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AWS 파게이트로 수행을 하게 되면 EC2 인스턴스가 필요 없어지고요. 파게이트에서 태스크를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파게이트는 AWS가 미리 준비해 놓은 컴퓨팅 노드에서 고객의 태스크를 수행시킵니다. 이때 고객의 VPC와 연결시켜서 마치 VPC 내에 있는 EC2 위에서 돌리듯이 고객의 다른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생성할 때 EC2 타입과 파게이트 타입을 구분해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클러스터로 EC2 타입, 파게이트 타입 두 종류의 태스크를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GPU가 필요로 하거나 강력한 CPU 성능이 필요할 때처럼 특별한 태스크는 EC2 위에서 수행하고요. 웹서버처럼 스케일 아웃이 중요한 태스크는 파게이트로 수행함으로써 관리 포인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파게이트는 CPU와 메모리 타입을 조합해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1024가 하나의 버추얼 CPU를 뜻하고요. 최소 256부터 최대 4096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256이라고 하면 0.25개의 버추얼 CPU고요. 4096은 4개의 버추얼 CPU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CPU의 크기를 선택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선택 가능한 메모리 범위 안에서 필요한 만큼 메모리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파게이트에는 태스크당 모든 이미지의 크기를 합쳐서 최대 10기가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휘발성 볼륨으로 4GB를 제공을 합니다. 이 볼륨은 태스크가 종료되면 사라지고 태스크 내의 컨테이너들 사이에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무료 AWS 디지털 교육을 통해서 자신이 편한 시간과 장소에서 새로운 클라우드 기술과 서비스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aws.training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도움이 되는 AWS 빌더스가 되기 위해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